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초입니다. 디지털 에셋 매스 만점 획득을 위한 강좌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에셋 매스에 해당하는 부분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디지털 에셋 매스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야. 네, 이런 학생들 많이 있으실 텐데 선생님도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에셋 매스 800점 만점 받는 것은 쉬운 걸까? 시험 문항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800점 만점 받는 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자, 오히려 이제 리딩 라이팅보다 SAT 매스에서 발목을 잡히는 800점 만점을 획득을 못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정확한 핵심 요소와 특징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디지털 에셋 매스의 정확한 출제 범위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범위를 확실히 아셔야겠고, 자, 두 번째, 디지털 에셋만의 대표 출제 문항들이 있습니다. SAT 형식의 매스 문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점이 안 나오는 내용 후반부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답 문항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오답 노트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아우려서 연습을 하셔야 만점이 나오게 되는데, 자, 디지털 에셋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디지털 에셋 매스, 페이퍼 에셋 매스가 이제 변형이 된 형태의 모양인 시험이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되죠. 모듈 1과 모듈 2. 그죠? 각각 이제 35분씩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모듈은 굉장히 쉽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는 반면에 모듈 2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몰려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범위를 보면 엘지브라 파트나 어드밴스 매스에 해당하는 이 부분 전체의 70%가 사실은 엘지브라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 시험보다 엘지브라에 대한 섹션이 조금 강화됐고, 스탯 파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애널리시스나 아니면 지오메트리, 트라이고노메트리 그 이외에 해당하는 토픽들이 한 30% 정도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나서 이렇게 SAT 매스가 구성이 되니까 이제 바로 실전 연습해봐야겠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바로 문항풀이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만점이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알고 나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AT 매스에 해당하는 출제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1번부터 자, 한번 여러분 쭉 보세요. 자, 25번까지 그죠? 세부적인 어떤 토픽들을 나눠서 여러분께 열거를 드렸는데, 자, 본 강좌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상세하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디지털 에셋 매스에서 출제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자, 관련 어떤 핵심 문항들도 풀이를 당연히 드리겠죠. 자, 그래서 본 강의에 대한 특징 그리고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선생님이 직접 만든 직접 집필한 교재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강좌다. 저자직강 강의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자, 여러분들 디지털 에셋 매스 만점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언급을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컬리지보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디지털 에셋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어떤 핵심 요소들, 출제 범위들, 그리고 이제 칸 아카데미에서 제시하는 전체 어떤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실 디지털 SAT 매스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만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굉장히 벅찹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뭐로 정리를 했냐? 이 지금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전체 문항을 대표 핵심 문제로 200문제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를 해뒀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만 엑기스처럼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챙길 필요 없이 선생님이 제시하는 문제와 이론 정리들을 잘 따라가면 충분히 만점 획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도대체 디지털 SAT 매스의 대표 핵심 문제 200문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칸 아카데미를 보면 SAT에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선생님 하나하나 카운팅을 해봤습니다. 2000문항이 넘어가요. 자, 그 문제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정말 특히 학생들이 잘 틀리는 문제들은 어떤 건지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들로부터 검증된 이런 문제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대표 문항들이 바로 대표 핵심 문제 200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걸 이제 이론에 맞게 레이블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SAT 시험 자체가 모듈 1, 모듈 2로 나뉘면서 그죠? 특정 문제는 굉장히 이지 레이블을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특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레이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총 5개의 레이블로 나눴어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이렇게 이론별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이 문항을 풀 수 있게 정리를 해줬다. 자, 이게 이제 200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오답 문항이라고 하는 거 왜 이게 중요할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에셋 매스 만점을 놓치는 핵심 원인은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항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들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특정하게 한두 문제들, 바로 그 문제들, 그죠? 여러분이 만점을 받기 힘든 발목 잡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 강좌 시리즈에서 주요하게 여러분과 공부하게 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본 강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전 시험에 최적화된 시리즈, 그리고 SAT만의 출제 형식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구성이 된 이런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전체적으로는 이론 완성, 그리고 필수 예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강좌가 바로 본 강좌고요. 자, 여러분 계산기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두 종류의 계산기, TI-84 플러스에 해당하는 계산기와 TI-Nspire 해당하는 계산기도 계산기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본 강좌에 담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효과적인 방법,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선생님과 만약에 이제 이 강좌를 공부하게 된다, 그럼 4가지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선생님이 여러분께 이론 설명을 드리고 문항풀이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예습 삼아 항상 선생님보다 문제를 앞서 나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SAT 매스 자체는 여러분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어렵지 않냐? 선생님이 풀이하는 것과 여러분이 미리 풀어본 풀이법 비교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어떤 스텝으로부터 반복 학습에 대한 효과도 여러분이 얻게 되고, 자, 문제들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여러분 타임 매니지먼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한 1분 정도 에버리지 타임으로 잡고 문제를 풀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자, 세 번째는 노테이킹에 대한 중요성. 자, 여러분 텍스트상에 선생님이 상세하게 이론 정리한 것들을 본 강좌에서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하고 선생님만의 노트테이킹 기법으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카피해서 옮겨 적어야 돼요. 그 과정 자체도 하나의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트테이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이 어떤 강좌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오답 문항들을 최적화해서 만들어낸 교재가 바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오답 문항들을 풀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 노트, 여러분만의 오답 노트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오답 노트에 오답 노트화가 필요하다. 자, 요게 이제 네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800점 만점 획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디지털 SMS 만점 공략 특강이라고 하는 강좌를 통해 여러분 꼭 만점을 얻게 되길 기원합니다. 자, 이 지금 만점 공략 특강에 해당하는 이론 실전 통합편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선생님은 쌤초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초입니다. 디지털 SAT 매스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지브라 토픽의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는데요. 1.7이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로는 페이지 38, 38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Solving Systems of Linear Equation 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Systems of Linear Equation 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요? 일반적으로 이퀘이션이 x하고 y에 관련된 식 두 가지로 이루어진, 자, 선생님이 두 개의 식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쵸? 뭐 일반적으로 그냥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임의의 베리어블 x, y와 그리고 코에피션
컨스턴트로 이루어진 두 개의 이니퀄리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x하고 y에 관련된 두 리니어 이퀘이션이 결합되어 있는 이퀘이션을 우리는 Systems of Linear Equ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퀘이션을 풀어라 라고 하면 무엇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요 두 개의 이퀘이션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find the value of x and y, 그죠? x라고 하는 값과 y라고 하는 값의 공통된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돼요. 그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ind the value of x and y, 그죠? values of x and y. 자, 그런데 자, 이런 어떤 두 개의 리니어 이퀘이션을 여러분이 풀어낼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문제에서 텍스트에서 나와 있듯이 substitution method라고 하는 걸 이용하거나, 여러분 substitution method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두 개의 이퀘이션 중에 하나의 이퀘이션을, 그죠? 한 문자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식을 예를 들어서 x에 관련된 문자를 y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식의 x의 값을 여기에다가 직접 substitution 해주는 거죠. 그럼 y라고 하는 값만 남게 되므로 y 값을 얻을 수 있다. 자, 그에 반해서 elimination을 이용한다. elimination 이용한다는 것은 뭔가요? 이런 경우에는 x나 y에 해당하는 베리어블 중에 어떤 하나를 없애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이퀘이션에는 a2를 곱하고 두 번째 이퀘이션은 a1을 곱해서 두 식을 빼주면, 그죠? x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포함된 텀이 캔슬되므로 나머지 이제 하나의 y의 밸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elimination method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xy로 이루어진 리니어 이퀘이션의 xy 값을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systemical equation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간단한 xy에 관련된 식의 xy 값 구하는 건 너무나 학생들이 잘 해요. 특히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문제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지털 에세이트 매스에서 어렵게 나오는 형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1강에서 이런 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떤 것을 공부했었냐면 a by x equal b라고 하는 이런 리니어 이퀘이션에 x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거 여러분 더 이상 이제 b over a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선생님하고 제일 먼저 공부했었던 컨셉이에요. 그죠? 자,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시스테미컬 이퀘이션에서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 어떤 두 식을 우리가 x하고 y의 값을 직접 구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이퀘이션 1이라고 하고 요걸 이퀘이션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1번 이퀘이션이나 2번 이퀘이션은 다 y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x하고 y에 대한 이퀘이션은 사실 y에 대해 정리한 형태는 어떤 형태로 컨버팅이 되는 건가요? 리니어 펑션으로 컨버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넘겨서 b1으로 나눠주면 식의 모양이 a1 over b1 x 플러스 c1 over b1 이렇게 식의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두 번째 식도 모양은 비슷하겠죠? 그죠? 다만 이 지금 x하고 y에 대한 코에피션트의 터미널이 1이 아니라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식의 모양을 똑같은 형태지만 식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과 이 식은, 그죠? 사실상 리니어 펑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시스템 of linear equation, 요거의 솔루션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의 xy 값 구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뭐냐? 바로 1번 라인과 2번 라인의 인터섹션이 바로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라인의 솔루션, 인터섹션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총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의 인터섹션이 나오는 경우, 하나의 솔루션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자, 여러분 직선을 생각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렇게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뭘까요? 직선이 아예 이렇게 겹쳐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사실
만나는 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이런 거를 infinitely한 many solu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infinitely many solution. 자, 그에 반해서 솔루션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자, 어떤 경우 솔루션이 없을까요? 바로 두 개의 라인이 패러럴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인터섹션이 존재하는 경우는 조건이 뭘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두 개의 라인의 슬로프가 서로 같지 않은 경우, 그죠? 솔루션이 하나만 만들어져요. 슬로프가 서로 다르면 무조건 하나의 인터섹션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a1 오버 b1과 마이너스 a2 오버 b2가 서로 같지 않은 상황이구나. 물론 네거티브 사인을 이렇게 캔슬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같지 않은 상황이 되면 하나의 솔루션이 만들어지고, 자, 인피니트 매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슬로프와 y 인터셉트가 모두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y1 오버 b1과 a1 오버 b1과 a2 오버 b2가 서로 같고, 동시에 c1 오버 b1과 그죠? c2 오버 b2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no solution은 뭘까? no solution. no solution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슬로프에 해당하는 부분은 완전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y 인터셉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로 같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계 모양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슬로프 입장에서는 같지만, 그죠? y 인터셉트 입장에서는 서로 같지 않은 상황이 돼야 된다. 자, 이런 걸 여러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어떤 시스템의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 x, y 값이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x, y 밸류가 나올 수도 있고 솔루션이 없을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생님과 맨 처음 공부했었던 그냥 단순한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열심히 정리해서 y라고 하는 문자를 예를 들어서 elimination 했다고 쳐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b2를 곱하고 여기다 여기에다 b2를 곱하고 이 식에다 b1을 곱해서 두 개의 식을 빼주면 y가 캔슬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x에 대한 어떤 식의 모양이 나올 텐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폼으로 나올 텐데, 요 식에 해당하는 형태가 만약에 하나의 솔루션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앞서 공부했듯이 a라고 하는 부분이 0이 아닐 때, 그죠? 이때 하나의 솔루션을 갖고, 그죠? 이런 형태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걸 구분을 짓기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공간이 적어도 여기까지 이제 공간 활용한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그죠? 자, A 입장에서는 0이 아니다. 이러면 이제 원 솔루션인 거예요. 그죠? 그에 반해서 인피니트 메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식의 모양을 바꿨을 때. 그죠? 그리고 노 솔루션인 경우에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역시 앞서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원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consistent independent 하다. infinite main solution 같은 경우에는 consistent dependent 하다. no solution은 inconsistent 하다 라고 하는 용어도 여러분 이전에 공부를 해봤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상기해 가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6번과 47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 매치가 되는 문제예요. 자, 46번 한번 선생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초입니다. 디지털 에세이 매스 시리즈 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6쪽에 2.5 Quadratic Equation and Quadratic Formula 부분을 한번 이제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디지털 에세이 매스에서 Quadratic Equation을 구하는 솔루션은 사실 단 한 가지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요 제목에 나오는 Quadratic Formula. 그쵸? 자, 그런데 이 쿼드레틱 포뮬러 이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스텝을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2.5 제목을 한번 먼저 써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쿼드레틱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대표적으로 쿼드레틱 포뮬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쿼드레이릭 포뮬러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SAT Math 공부하는 한 학년 정도 여러분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 번 이상 공부를 해봤었을 법한 내용일 텐데요. 자, 우리가 쿼드레이릭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식의 폼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그럼 잘 알고 있죠? 네. 바로 베리어블 x의 가장 높은 디그리가 스퀘어가 되는, 그죠? 바로 2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쿼드레이릭 이퀘이션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a는 결코 0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이 부분이 제로가 될 경우에는 이 x스퀘어라고 하는 부분이 캔슬 되면서 리니어 이퀘이션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이 쿼드레이릭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을 이어가서 쿼드레이릭 포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사실 이 어떤 이퀘이션의 x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쿼드레이릭 포뮬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네거티브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b 스퀘어 마이너스 4ac를 뭘로 나눠준다? 2a로 나눠준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쿼드레이릭 포뮬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뭔가 익숙한 포뮬러죠. 그죠? 익숙한 포뮬러. 그래서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AT Math 상에서는 이 포뮬러 하나만으로 이 쿼드레이릭 이퀘이션의 x의 값을 다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쿼드레이릭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은 적어도 3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null factor row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x라고 하는 값을 구한다. 이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나요? null factor row. 자, null factor row라고 하는 건 사실 요거예요. 어떤 두 개의 팩터가 곱해진 값이 제로다. 자, 이것과 똑같은 값은 a가 제로가 되거나 또는 b가 제로가 된다. 자, 이건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어떤 두 개의 팩터를 곱해서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어떤 하나의 팩터는 무조건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미 쿼드레이릭 팩터링을 공부를 했죠. 그죠? 예를 들면 x 스퀘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가 제로가 되는 x의 값을 찾아라. 자, 팩토라이즈 하는 방식을 바로 전 강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팩토라이징 하고 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팩토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식으로부터 x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왜냐면 이 부분이 제로가 되거나 또는 이 부분이 제로가 되는 x의 값을 우리가 찾아준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넘어갈 때 사용된 법칙이 뭐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null factor row를 이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쿼드레이릭 이퀘이션 솔루션의 방법이 바로 요거고요. 자, 또 하나는 퍼펙트 스퀘어 폼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퍼펙트 스퀘어 폼. 자, 퍼펙트 스퀘어 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어떤 제너럴한 쿼드레이릭 이퀘이션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a by x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b 스퀘어 이 값이, 자, 여기 이제 abc가 있으니까 사실 문자를 조금 다른 걸로 놓는 게 좋겠네요. 그죠? a by x 마이너스 k 스퀘어 이 값 자체가 예를 들어서 h하고 똑같다. 이런 거.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x의 값을 어떻게 구하나요? 만약에 이 식을 이렇게 컨버팅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 식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부분을 h 쪽으로 트랜스포지션 해주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x 플러스 k에 해당하는 값이 무엇과 똑같냐? 요 스퀘어를 없애는 방법은 풀마 스퀘어 루트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을 우리는 k 풀마 스퀘어 루트 오브 h 오버 a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 있다. 자, 이런 어떤 제너럴 폼을 퍼펙트 스퀘어 폼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사실은 누구에 대한 증명 과정이냐?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쿼드레이릭 포뮬러에 해당하는 바로 증명 과정과 똑같습니다. 자, 쿼드레이릭 포뮬러. 자,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 쿼드레이릭 포뮬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제너럴하게 쿼드레이릭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SAT Math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의 증명 과정을 여러분 알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S8 Math 자체도 말 그대로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도 증명과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선생님이 요 쿼드레이틱 포뮬러에 대해 해당하는 프루프 메소드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사실 증명이 필요 없다, 증명 과정이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문제 연습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66번 문제부터 문제를 쭉 풀어나가면 돼요. 이미 여러분 다 풀려져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선생님은 요 쿼드레이틱 포뮬러에 해당하는 프루프 정도에 해당하는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S8 Math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증명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ax 스퀘어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값이 0이 아닌 상황이 바로 쿼드레이틱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요거에 대한 제너럴 솔루션, 즉 쿼드레이틱 포뮬러를 한번 증명해봐라. 자, 요게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일단 요 주어진 식을 a로 먼저 묶어줍니다. 근데 a로 어디까지 묶어주냐면 바로 x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 그죠? x의 1차에 해당하는 요 부분까지 묶어줘요. 자, 지금 아웃라인 한 부분까지를 a로 묶어준다.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자, 이 블랭킷 안에 있는 x 안의 코에피션트. 자, 요것에 squared of half of square라고 쓸까요? half of square. 네. 요 값 자체를 한 번 더하고 빼준다. 이게 두 번째 스텝이 됩니다. 자, 조금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요 전체에 해당하는 식의 x까지 해당하는 부분을 a라고 하는 코에피션트로 묶고 나서,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블랭킷 안에 있는 x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의 말 그대로 절반이죠, 절반. 그죠? 절반의 제곱. 자, 지금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b 오버 a라고 하는 것을 딱 반으로 나눴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퀘어드 한 거. 자, 요 부분을 한 번 더하고 뺀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두는 게 훨씬 조금 깔끔해 보이네요. 그죠? 어떤 주어진 식, 이 블랭킷 안에서 어떤 수를 더하고 빼면 이 부분은 어차피 캔슬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식의 모양은 a x 스퀘어 플러스 b 오버 a의 x에, 자, 지금 중간에 들어간 내용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죠? 그래서 b 오버 2a 스퀘어 마이너스 b 오버 2a 스퀘어, 동일한 값을 한번 더하고 뺀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붉은색으로 레드라인, 이렇게 아웃라인 한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던 퍼펙트 스퀘어 폼이요. a 스퀘어 플러스 2ab 플러스 b 스퀘어라고 하는 게 a 플러스 b의 스퀘어가 되듯이,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x 플러스 b 오버 2a의 전체 스퀘어에 익스펜딩 된 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요게 a 역할을 하고 요게 b 역할을 한다라고 치면 2배의 x와 b 오버 2a를 곱했을 때, 자, 2라고 하는 값과 x 그리고 b 오버 2a를 곱했을 때 정확하게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아웃라인 한 부분은 이 라인과 똑같은 식을 이루게 되고, 자, 나머지, 자,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값은 이 블랭킷 안에 요 수랑 곱해져서 밖으로 나가요. 그럼 결국은 네거티브 b 스퀘어 오버 4a 플러스 c. 요렇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초입니다. 디지털 에셋 매스 시리즈 2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트랜스포밍 펑션의 세 가지 컨셉 중에 첫 번째, 펑션을 이동시키는, 시프팅하는 팩터로서 트랜슬레이션, 그죠? 그리고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한 시메트리, 리플렉션 엑시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따라 이렇게 옮겨서, 그죠? 대칭시키는 이동인 리플렉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펑션 자체를 어떻게 식을 적용하면 스트레칭 되거나 아니면 컴프레션 되느냐라고 하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팩터를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노테킹 했었던 넘버링을 그대로 선생님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으로 선생님이 노테킹 하겠습니다. 3번 스트레칭. 자, 스트레칭 업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렇게 그냥 한번 펑션을 만들어 보죠. 자, 오리진 펑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생님 마음대로 정할게요. 근데 이걸 선생님이 펑션이라고 하지 않고 오리진 그래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 그래프. 자, 이걸 왜 그래프라고 하는지는 이제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어떤 그래프의 이퀘이션을 y equal function of x라고 할 때, 자, 이 그래프의 오리진 그래프가 이런 형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 지금 뭐냐면 약간 스퀘어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스퀘어한 형태. 약간 선생님이 지금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냥 스케일하지는 않지만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1,0 요거는 0,1.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네거리브 1,0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0, 네거리브 1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오리진 펑션이라고 하지 않고 오리진 그래프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그래프는 펑션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그래프, 요 어떤 식의 모양을 오리진 펑션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래프라고 하는 워드로 대체해서 쓴 거예요. 자, 왜 이 그래프는 펑션이 아닐까? 자, 요거 여러분 잠깐 한번 이렇게 추가적인 노테이킹을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할까요? 그럼 어떤 그래프가 펑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툴을 우리는 자, 버티컬 라인 테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버티컬 라인 테스트. 자, 버티컬 라인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진 그래프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대략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그죠? 자, 이 그래프가 펑션이냐 펑션이지 않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을 그죠? x-액시스에 버티컬한 라인을 하나 딱 아무데나 그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그래프가 이 버티컬한 라인에서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그래프는 펑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에 반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걸 그냥 g of x라고 할까요? 이 그래프가 펑션이냐 아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그래프가 펑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툴을 x-액시스와 버티컬한 라인을 그어서 그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개수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개수가 2개가 나온다면 아, 요거는 펑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버티컬 라인 테스트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펑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건 스퀘어 형태에 해당하는 형태 그래프이기 때문에 x-액시스에 이렇게 버티컬한 라인을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개수가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펑션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f of x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냐? 이건 사실 표현해낼 수 있어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 사실 이건 참고기는 한데 상식적으로 이러한 로버스 형태에 해당하는 이퀘이션의 모양은 magnitude of x와 magnitude of y의 합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프로 이퀘이션으로 식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이건 사실 SAT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냥 이 식 역시 마찬가지로 펑션은 아니나 y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졌다면 모듈러스 오브 x를 이쪽으로 트랜스포지션 한 후에 매그니튜드에 해당하는 부호를 이렇게 벗겨줄 수 있죠. 그럼 분명히 y equal
어떤 x에 관련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시계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그림 자체도 이런 y equal function of x라고 하는 식으로 바꿔줄 수 있구나. 그죠? 요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요 지금 오리진 그래프에 대한 이퀘이션 일단 이렇게 놓자 그랬어요. 요 이퀘이션을 첫 번째 전체의 식에 P라고 하는 팩터를 곱했을 경우에 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y equal function of x라고 하는 이 오리진 그래프가 있죠? 이 그래프의 전체 식에 P라고 하는 값을 곱했다는 거예요. 그죠? P라고 하는 값을 곱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바뀌냐? 자, 여러분 원래 오리진 그래프는 스퀘어 형태가 됐죠. 이렇게 선생님이 달라인으로 이렇게 오리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다라고 쳤을 때, 자, y equal p by f of x라고 하는 거는 좌우에 해당하는 요 호리젠털한 부분, 요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버리컬하게 얼마만큼 늘어나냐? 이쪽 방향으로 쭉 p 타임스만큼 늘어난다. 스트레칭 된 거죠. 그죠?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난다. 요 지금 선생님이 p를 오리진 그래프에 곱한 식 자체는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좌우에 해당하는 밸류는 변함이 없지만, 그죠? 상하, 위, 아래쪽에 있는 밸류는 1에서 p 타임스만큼 늘어났더라. 그죠? 위, 아래로 늘어났죠? 위, 아래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알려져 있다. 네, 여러분 엄밀한 증명을 당연히 드릴 수 있지만 SAT 마스에서 이 부분은 사실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 수학적인 팩트, 매스메리컬 팩트 자체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식에 P라고 하는 값을 곱해주면 상하 P배만큼 늘어난다. 상하 늘어난다는 얘기는 버리컬하게 스트레칭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P라고 하는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버리컬 스트레칭 스케일 팩터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전체 식에 뭐가 곱해졌어요? P라고 하는 값이 곱해졌죠?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값은 주어진 그래프를 위아래로 P 타임스만큼 늘려준 버리컬 스트레칭 스케일 팩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버리컬 스트레칭 스케일 팩터가 있다면 호리젠털하게 만드는 스트레칭 팩터도 있겠죠? 자, 그 식을 만드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해당하는 식은 y equal function of x인데, 자, 이번에는 뭐냐면 전체 식의 특정 값을 곱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오리진 펑션에 x라고 하는 요 베리어블에 q라고 하는 문자 같은 거를 이렇게 곱해 줄게요. q라고 하는 문자. 괜찮죠? f equal y equal f of q of x가 되는 겁니다. 그죠? x 앞에 전체 복잡한 식의 요 지금 x 자리에다가 q by x라고 하는 걸 서브스티튜션 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식의 모양을 넣어주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 자, 이건 약간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요 스페이스 안에 표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렇게 날라인으로 선생님이 그래프 그린 것을 오리진 그래프라고 한다면, 자, 얘가 지금 상하 버리컬하게 P배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왠지 호리젠털하게, 그죠? 좌우 Q배만큼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아닙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오히려 Q라고 하는 값에, 자, Q라고 하는 값에 레시프로컬 타임만큼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Q라고 하는 수의 레시프로컬, 1 over Q죠. 이만큼 줄어드는 형태.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초입니다. 디지털 에셋 매스 시리즈 3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컬렉션 앤 컨클루션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스태티스틱스의 마지막 챕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부터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는 우리가 3.5에 해당하는 부분, 데이터 컬렉션. 자,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우리가 결론을 내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통계학적으로 어떠한 그 메소드를 갖고 공부해내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한 팩터로서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거는 데피니션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에러기는 에러인데요. 우리가 샘플로부터 얻어진, 그죠? 그러니까 관찰된 데이터죠. 관찰된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실제의 값과 실제 파퓰레이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죠. 실제의 값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에러를 우리는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텐셜 에러다. 자,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포텐셜 에러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의 파라미터. 자,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라 그랬죠? 파퓰레이션이 갖고 있는 실제 정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추정한 값과 관찰된 부분으로부터 얻어진, 자, observative data. 이렇게 그냥 써볼까요? 네. 이 observative data라고 하는 건 이 샘플로부터 얻어진, 추정값이죠, 추정값. estimation 된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estimate 된 값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요 값과 우리가 사실은 이 값 자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 값으로부터 대략적으로 리얼 파퓰레이션에 해당하는 값의 평균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보가 어떤 값 사이에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에러를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example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정치를 하는, 그죠? 폴리티컨,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투표를 받아서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대표가 된다. 어떤 당의 대표가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내 지지도는 사람들한테 대략 어느 정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조사를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500명한테 나를 얼마나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500명 중에 한 5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컨피던스 인터벌은 한 95% 정도의, 그죠? 컨피던스 인터벌로 한 55% 정도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3%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발견을 하게 됐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전체 퍼퓰레이션, 지금 우리가 500명에 해당하는 어떤 그 샘플로부터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 지지도가 55%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다. 요거는 여러분 observation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정보예요. 그죠? 그래서 요 어떤 정보값은 estimation 된 값인데, 자, 마진 오브 에러를 선생님이 이렇게 줄여서 MI로 쓸까요? 마진 오브 에러가 플러스 마이너스 3%다 라는 얘기는, 자, 55%보다 3% 큰, 그죠? 58%에 해당하는 범위와 그 다음에 55%보다 3% 작은 52%에 해당하는 값 사이에, 자, 요 사이에 실제의 파퓰레이션, 그죠? 전체 인구에 대한 지지도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티메이션 된 값이요. 샘플로부터 얻어진 값이고, 이 리얼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실제 지지도는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범위 안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말 그대로 이제 뭡니까? 포텐셜 에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마진 오브 에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리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그죠? 방금 전에 위에서 써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파퓰레이션이 갖고 있을 실제의 정보값, 그죠? 실제의 정보값은 에스티메이션 된 값, 그죠? 에스티메이션 된 밸류의 마진 오브 에러를, 그죠?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거를 더하거나 뺀 값 사이에 이 리얼 패러메터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밸류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 오브 에러에 해당하는 값이 리얼 패러메터가 존재하는 인터벌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지금 마진 오브 에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부분의 수학적인 의미를 이야기했고, 그러나 이제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나오냐? 책에 이미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여겨보라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노테이킹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것은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는 값과, 자, 크리티컬 밸류 처음 들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뭐를 곱하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걸 곱한 값이다. 여러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베리언스라고 하는 값에, 그죠? 스퀘어 루트를 씌운 값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여러분,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는 건 디지털 SAT에서는 이 컨셉 자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거 여러분 역시 상식적으로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는 게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퍼센트 컨피던스 팩터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숫자다. 이렇게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퍼센트 컨피던스, 네, 컨피던스 팩터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숫자를 크리티컬 밸류라고 한다. 자, 컨피던스 팩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지도를 조사를 하고 싶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마진 오브 에러 사이에 실제 지지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이런 게 얼마만큼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죠?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척도가 어떤 이제 그 기준이 되는 팩터가 바로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티컬 밸류.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는 건 이제 통계학상에서 뭐 G 스코어라든지 T 스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학생들도 있지만 대략 SAT 매스에서 이야기하는 이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는 건 어쨌든 컨피던스 인터벌 내지는 컨피던스 팩터하고 관련된 수치의 한 종류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값에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를 했던 데이터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곱한 값을 우리는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실제 마진 오브 에러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은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자, 당연히 이렇게 이제 마진 오브 에러에 해당하는 값과 에스티메이션에 해당하는 값 자체를 갖고 리얼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값, 실제에 해당하는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만히 보면 요식상에서 마진 오브 에러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값 자체는 뭡니까? 서로 프로포셔널 합니다. 그죠? 다이렉트리 프로포셔널 하죠. 왜 그러냐면 스탠다드 에러에 해당하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값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여기 보이시죠? 두 값의 곱이 마진 오브 에러의 데피니션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해당하는 값 자체가 큰 값이 된다면, 자,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된다? 큰 값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두 개의 팩터는 다이렉트리 프로포셔널 하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여러분 샘플에 해당하는 사이즈, 이 값이 커지면, 자, 샘플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는 조사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500명일 때의 지지도가 55%다. 그죠? 그럼 마진 오브 에러가 3%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샘플에 해당하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초입니다. 디지털 SAT 시리즈 4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좌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파이널 프랙티스 테스트에 대한 풀이를 시작을 할 텐데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먼저 문제를 풀어놓고 선생님과 풀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드려요. 자, 파이널 테스트에 해당하는 모듈 1, 1번부터 한번 여러분과 풀이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포메이션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과 같을 때, 자, 요 리니어 이퀘이션이 유일하게 하나의 솔루션을 갖기 위한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죠. 그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x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4x 쪽으로 트랜스포지션 해주고 난 다음에 식의 모양을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어떤 리니어 이퀘이션에 대한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될 때 우리가 이 리니어 이퀘이션의 x의 값을 구해라 그럼 바로 b 오버 a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a라고 하는 값이 유일하게 0이 아닐 때 이 경우만 x에 해당하는 값은 하나의 솔루션이 나온다. 그죠? a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이 모두 다 제로가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솔루션이 엄청나게 많다. 그죠? 인피니트 솔루션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a라고 하는 값이 제로고 b라고 하는 값이 제로가 아닌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퀘이션이 유일하게 하나의 이퀘이션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4 플러스 a라고 하는 값 자체가 제로가 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다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a가 답이 됩니다. 그죠? a. 왜냐면 a라고 하는 값 자체가 4가 되는 경우, 그죠? 4가 되는 경우는 이 부분이 제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a가 되고,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도 역시 문제를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지우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라인이, 그죠? XY 플레인상의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두 개의 라인의 모양은 2x 플러스 5y equal 20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스탠다드 폼으로 나와 있네요. y equal k by x minus 3,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라인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다. 자, 문제에서는 이 두 라인이 퍼펜디큘러한 상황에 k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두 개의 라인이 퍼펜디큘러하다. 그러면 프로덕트 오브 슬로프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하는 걸 바로 떠올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퀘이션을 선생님이 이퀘이션 1이라고 하고, 이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라인의 이퀘이션 2라고 해서 한번 두 식의 모양을 모두 다 스탠다드 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x를 넘기고, 그죠? 그러면 5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0 이렇게 돼서 이 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5라고 하는 숫자로 나눠주면 식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여러분 요것에 대한 슬로프가 뭡니까? 1번 식에 대한 슬로프 당연히 네거티브 2 over 5 이렇게 되겠죠. 네거티브 2 fifth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식의 슬로프는 k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식의 슬로프를 k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퍼펜디큘러한 상황이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product of two slope, 이 값 자체가 네거티브 1이 되는 k 값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k의 값은 5분의 2라고 하는 값으로 답이 나오겠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부분도 답을 여러분께 정리를 드렸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또 계속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세 학생이 총 96권, 그죠? 96 코믹북, 96권의 만화책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문제의 조건에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중에서 어떤 한 학생이 정확하게 16권을 갖고 있을 때 남은 두 학생의 코믹북의 에버리지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번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3번 3명의 학생이 갖고 있는 코믹북이 토탈 얼마가 되냐? 토탈 넘버 오브 코믹북 96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애가 갖고 있는 코믹북에 해당하는 수는 16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두 어떤 학생이 갖고 있는 코믹북의 수는 당연히 80권이 될 거예요. 80권. 그죠? X1, X2 요게 남아있는 두 학생의 책의 숫자 토탈 넘버 코믹북이라고 한다면 80권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에버리지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무엇이 될까요? 80을 2로 나눈 바로 40이 바로 답이 되겠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답이 바로 A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4번 문제도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여긴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스페이스 안에 문제를 그냥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새가 날아가는 속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날아가는 속도가 6시간 동안 72 miles에 해당하는 부분을 날 수 있는 어떤 새가 있다. 자, 동일한 속도로 생각했을 때 5시간 동안 이 새가 날 수 있는 거리는 얼마냐? 자, 이건 여러분 레이시오 문제죠.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처음에 miles하고 hour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6시간 동안 이 새가 날 수 있는 거리가 72 마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동일한 속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5시간 동안 이 새를 관찰했을 때 그죠? 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 요걸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레이시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퀘이션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x라고 하는 값과 나머지 두 값 72와 5에 해당하는 프로덕트가 서로 같은 x의 값을 여러분이 구해주면 돼요. 요거 여러분 x의 값을 구해주면 당연히 60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C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두 학생이 있습니다. 그죠? 프랭클린하고 리차드하고 두 학생은 컬렉션이 있나 봐요. 연을 모으는 컬렉션이 있대요. 그죠? 그래서 카이트라고 하는 게 연이잖아요. 연. 그래서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연을 전체적으로 모았을 때 각각 얼마만큼의 연을 갖고 있냐. 일단은 후반부에 이제 연에 대한 개수나 이런 정보가 나오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죠? $16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연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은 일단 이 플랭클린에 해당하는 연의 수를 만약에 몇 개인지는 지금 모르지만 한 개에 해당하는 가치를 따져보면 $16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차드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역시 여러 개의 연을 갖고 있고 각각에 해당하는 연이 뭡니까? $20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는다. 자, 이 학생의 이름은 리차드네요. 그죠? 리차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프랭클린과 리차드가 갖고 있는 연의 개수에 대한 비율, ratio of the number of kite, 요 값 자체가 3:2라고 합니다. 그죠? 3: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레이시오를 나타냈을 때 이 레이시오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마운트로 바꿀 때는 반드시 이렇게 특정한 베리어블을 곱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은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두 친구가 구입한 그죠? 카이트의 에버리지 코스트는 얼마가 되겠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자, 여러분 에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체에 해당하는 토탈 코스트를 그죠? 토탈 코스트를 전체에 해당하는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당연히 토탈 넘버 오브 카이트가 되겠죠? 이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그죠? 전체적인 이 카이트의 토탈 코스트는 당연히 뭐가 되냐? 전체에 해당하는 개수와 각각에 해당하는 가치를 곱해서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플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3x개의 카이트를 갖고 있는데 한 개당 $16의 가치를 갖고 있고 리처드 같은 경우에는 2x의 카이트를 갖고 있는데 한 카이트당 $20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토탈 프리퀀시, 토탈 넘버 오브 카이트로 이 식을 나눠주면 평균이 되는데 당연히 토탈 프리퀀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3x라고 하는 값과 2x를 합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계산을 해주면 x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캔슬 돼요. 그죠? 그래서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초입니다. 에셋 매스 시리즈 53강 연결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강부터는 파이널 프랙티스 테스트 모듈 2에 해당하는 1번부터 여러분과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해설을 드리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어떤 랩에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에 대한 어떤 뭡니까 인원수에 대한 비율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께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랩에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에 대한 비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5 to 1 5대1에 대한 비율만큼 과학자들과 엔지니어에 대한 비율이 있다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고, 자, 요 지금 비율에서 새로운 팀원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죠? 75명의 새로운 팀원들이 추가가 되는데, 자, 1명의 사이언티스트당 2명의 엔지니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용이 됐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인 양이 2대 3의 비율로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How many scientists current work at the lab? 지금 현재의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비율은 얼마가 되느냐,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사이언티스트에 해당하는 숫자와 그 다음에 엔지니어에 해당하는 숫자를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베리어블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에 대한 비율이 5대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레이쇼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면 항상 그 옆에 특정한 베리어블을 써주는 게 좋죠. 거기에 지금 뭐냐면 75명의 새로운 팀원들이 합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1명의 사이언티스트당 2명의 엔지니어링이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만약에 새롭게 추가가 된 사이언티스트에 해당하는 숫자를 Y라고 둔다면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수는 2배가 되기 때문에 2i가 될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Y의 값이 나와요. Y의 값은 여러분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25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이언티스트에 해당하는 숫자와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숫자는 20명과 50명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에 해당하는 숫자는 당연히 사이언티스트는 5x라고 하는 수의 25를 합친 값, 그리고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x에 50명을 합친 값이 될 텐데, 자, 이 비율이 최종적으로 2대 3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x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이거 여러분 바깥쪽과 안쪽에 해당하는 곱, 그죠? 2x 플러스 100과 이 값, 그리고 15x와 75에 해당하는 값이 서로 같게끔 해서 x의 값을 여러분 구해주면 이 값은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이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 돼요. 13분의 25. 자, 정확한 인테저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가 아닙니다. x가 아니라, 그죠? How many scientists currently work? 그죠? 지금 현재에 해당하는 사이언티스트의 숫자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실제 계산해보면 9.615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 나요. 그죠? approximation 된 밸류로는 대략 10명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 답이 되겠다. 그럼 셀렉션을 초이스 B를 해주면 1번의 답으로 여러분이 이제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주어진 형태의 variable x, 그죠? 이런 값들이 문제에서 구해졌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인 형태가 x가 아닌 다른 값이 아닐까라고 하는 걸 항상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의 population 모델이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population에 해당하는 값은 리니어 모델로 주어져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 자, 여러분 디지털 에세이 매스에서 출제가 되는 모델, 그죠? 리그레션 모델은 대표적으로 리니어 모델과 난 리니어 모델, 그 중에서 익스포넨셜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거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리니어 모델로 나왔을 때 이런 어떤 특정한 컨스턴트나 아니면 특정한 코에피션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걸 물어보는 게 단골 출제 요소가 된다.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요소가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175라고 하는 요 컨스턴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 답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75라고 하는 건 t라고 하는 값이 얼마일 때, t라고 하는 값이 제로일 때에 해당하는 바로 p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The value of p라고 하는 값, 이니셜 밸류죠. 이니셜 밸류. 자, 문제에서 t가 제로일 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간과 매칭이 된다, 어떤 시간과 코레스폰딩 된다라고 했냐면 바로 2010년도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수치가 바로 t가 제로일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10년도에 특정한 아프리칸 리전의 인구 숫자는 175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이 찾아주면 됩니다. 이 문제 여러분 간단하죠? 따라서 답은 바로 A에 해당하는 부분 여러분 답을 선정을 해주면 되겠다. 뭐 B나 C나 D는 전혀 맞지 않는 답이 되고요. 자,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스페이스가 많긴 하지만 깨끗하게 지우고 나서 3번 문제를 이야기해 보면, 자, 3번 문제는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자, 두 라인을 선생님이 여기에다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2x 플러스 5y equal 20. 자, 그리고 y equal kx 마이너스 3a. 자,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두 개의 라인이 same 라인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동일하게 겹치는 라인이다 라고 했을 때 k by a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 요걸 물어보는 게 바로 3번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두 개의 라인이 정확하게 겹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이퀘이션과 요 이퀘이션을 시스템스 오브 이퀘이션, 두 개의 라인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어떤 이퀘이션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얻어지는 x의 값이나 y의 값은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갖는다, 인피니트 매니 솔루션을 갖는다,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a by x가 b가 될 때 요 이퀘이션이 인피니트 매니 솔루션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다? 바로 a라고 하는 부분도 제로가 돼야 되고 b라고 하는 부분도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요 x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을 요 이퀘이션 안에 들어가든지 의식 자체가 성립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초창기에 우리 디지털 SLMS를 여러분한테 처음 선생님과 공부를 시작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쯤 이미 설명을 드렸던, 반복해서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x라고 하는 베리어블이나 y라고 하는 베리어블들 중에 어떤 하나의 베리어블을 딱 선택해서 없애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에 해당한 식을 5배씩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식과 동일한 식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kx-y와 y를 이쪽으로 넘긴 거죠. 3a라고 하는 값이 똑같은 값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정리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요 식과 요 식은 서로 같은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에 있는 요 식에다가 5라고 하는 값을 곱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다 5를 곱해주면 5kx-5y가 15a랑 같은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당연히 두 개에 해당하는 식을 어떻게 하면 두 식을 더해주면 5y라고 하는 부분이 캔슬레이션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x에 대한 리니어 이퀘이션은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똑같은 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요 식에서 나오는 x의 값이 인피니트 매니 솔루션을 갖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이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죠?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둘 다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k라고 하는 값과 a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얻어줄 수 있죠? 이 값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k와 a의 곱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k랑 a를 곱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a로 15, 그죠? 15분의 8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초입니다. 디지털 에셋 매스 시리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TI-84 플러스 이외에 학생들이 많이 쓰는 TI 엔스파이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어펜딕스 파트에 이제 How to use a calculator on a digital asset math라고 하는 챕터가 있고, 이게 이제 베이직 오퍼레이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마이너스 블랭킷하고 다시 이제 마이너스 312 마이너스 114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산을 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계산기상에서 네거티브 사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네거티브 사인이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퍼레이션 파트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도 네거티브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를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 바로 요 단 옆에 있는 요 네거티브 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나타내는 부호로서의 네거티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두 숫자에 대한 오퍼레이션 파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에 처음에 네거티브를 하고 날 때 해당하는 부분은 요 마이너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숫자 다음에 나오는 마이너스는 지금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지 않은 플러스 옆에 있는 요 마이너스 사인을 이용해야 되지만, 아무런 숫자가 없이 그냥 뭡니까? 우리가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쓸 때는 처음에 요 닷 옆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블랭킷을 연결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바로 요 지금 붉은색 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 먼저 입력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12.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이너스는 그렇죠. 플러스 옆에 있는 요 마이너스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숫자와 숫자 사이에 오퍼레이션 기호로서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114를 이렇게 입력해 준 후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 자, 64를 9파이로 나눠라. 자, 요 경우에 64라고 하는 수를 먼저 입력을 하고, 자, 우리가 숫자를 지워야 할 때는 딜렛 한번 하고요. 네, 64. 그리고 나누기를 해주면 지금 여러분 9파이를 계산할 때 9에다가 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여러분 쓰게 되면, 파이는 여러분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2라고 하는 부분, 그 바로 아래쪽에 파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수한 기호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파이나 아니면 내추럴 컨스턴트 2나 아니면 유닛 이미지너리 I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파이를 눌러버리면 블랭킷이 이렇게, 그죠? 닫혀버리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파이를 그냥 곱해버리면 9분의 64의 파이가 곱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라고 하는 수, 그죠? 요 앞쪽에 블랭킷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옮겨서 파이가 있는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파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블랭킷을 닫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올바른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프랙션을 계산을 할 때, 자, 13 곱하기 마이너스 41을 디노미네이터 파트에 해당하는 12파이 마이너스 43으로 나눌 때, 항상 계산기를 이용할 때 블랭킷으로 전체에 해당하는 숫자를 구분지어서 계산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블랭킷 입력하고, 그 다음에 13 보이시죠? 거기에서 이제 곱하기, 자, 마이너스 41도 블랭킷을 구분을 져줘야 하기 때문에 블랭킷 하고 나서, 자, 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 옆에 있는 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자, 바로 단 옆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이 부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41,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블랭킷을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디노미네이터 파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블랭킷을 해줘요. 자, 그래서 12파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있었죠? 네, 여기 있는 파이 입력한 후에 마이너스 43을,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숫자와 숫자 사이의 오퍼레이션으로서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42죠. 43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지우고 다시 43. 자, 블랭킷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3번에 해당하는 답이 나와요. 그죠? 3번은 100.549 정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2부터, 그죠?
4, 6, 8 이렇게 컨세큐티브한 이분 넘버들의 썸메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요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1이라고 하는 수에서 그렇죠. 만약에 2라고 하는 수에서 100이라고 하는 수까지를 합칠 때 요걸 여러분 어떻게 다 하나하나 치냐.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기에 썸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 2라고 하는 부분을 묶어주게 되면 얘는 1부터 50까지의 합이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요 1부터 50까지에 해당하는 합을 이러한 기호로 표시를 하게 돼요. 자, 요거 이제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고, 이것에 대한 의미는 썸메이션입니다. 썸메이션.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텀에 말 그대로 1부터 연속해서 x에다 1 넣고, 그 다음에 2 넣고, 그 다음에 3 넣고, 이렇게 연속된 자연수들을 더해주는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이 썸메이션인데, 이 부분의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속된 어떤 자연수들의 합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2라고 하는 수를 먼저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대부분 이런 어떤 썸메이션에 해당하는 기호, 이런 기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메뉴 버튼에 주어진 계산들이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번을 보면, 그죠? 4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1번부터 9번까지에 해당하는 다양한 메뉴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4번을 보면 4번에 다시 이제 3번, 그죠? 썸이라고 하는 어떤 메뉴가 있어요. 요걸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엔터를 눌러보면 선생님이 말씀드린 어떤 뭡니까? 썸메이션에 해당하는 시그마 기호가 나오게 되죠. 우리는 x라고 하는 이 어떤 자리에 x라고 하는 자리에 x 하나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자리에 1부터 어디까지 50까지에 해당하는 수를, 그죠? 차례대로 넣어서 더해준다. 마지막에는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우리가 설정한 베리어블 다시 한번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1부터 50까지의 합을 계산을 해줘라 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2에서 100까지의 합이 2550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exponential operation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도 한번 계산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base 3 the power 4부터 negative 3 the power negative 2에 해당하는 값까지의 합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베이스는 그냥 숫자를 입력하면 되고, exponential에 해당하는 부분의 어떤 기호는 요 지금 숫자 4 옆에 x 스퀘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익스포넨셜 명령어가 여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붉은색으로 지금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입력하게 되면 지금 익스포넨셜 파트에 해당하는 블랭킷이 하나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더 파워를 4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화살표로 옮기면 이제 익스포넨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쭉 연결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에 자, 다시 이제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워를 입력해 준 후,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네거티브 3 같은 경우에는 요 기호를 활용하면 안 돼요. 오퍼레이션 기호를 활용하면 안 되고, 바로 이 부분, 그죠? 이게 이제 3승. 자, 그대로 계속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틀린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딜레트를 하면 돼요. 그죠? 딜레트를 하면 되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블랭킷 해서 한번 계산을 쭉 해보죠. 네, 더하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틀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딜렛 하고 난 다음에 연산기호를 계속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네, 자, 한번 쭉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네거티브 사인과 3 전체적으로 스퀘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블랭킷 안에 네거티브를 먼저 써주고 난 후에 3, 그리고 블랭킷을 하고 나서 익스포넨셜을 더 파워 네거티브 2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네거티브 사인이 역시 예로 가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그렇죠, 12분의 1948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게 돼요. 자, 계속 연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어떤 형태죠? 10 곱하기 블랭킷하고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0.2. 자, 이런 거 여러분 거기에 이런 어떤 식을 보면 익스포넨셜에 해당하는 모델이 여러분 생각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전체에 해당하는 이 0.2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선생님이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 블랭킷에 익스포넨셜 부분 입력한 후에
4승 이렇게 이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요런 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익스포넨셜 모델의 디크리징 모델이 되죠. 10이라고 하는 수가 바로